안녕하십니까. 오늘 공공발주에 대응하기 위한 토목빔 워크플로우 전환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KCIM 안정열 팀장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함께한 인프라 분야 스페셜 엔지니어 이만수 매니저도 오늘 같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KCIM 인프라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안정열입니다. 현재 인프라팀에서 인프라, 즉 토목 프로젝트의 빔 엔지니어링 수주 및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있는 이만수 매니저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CIM TX팀에서 인프라 분야 스페셜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만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발표할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2개의 세션으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토목빔 필요의 이유에 대해서 2022년 건설산업 주요 이슈부터 토목빔 정책 및 발주 동향, 토목빔 필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추가적으로 빔의 확장, 스마트 건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빔 전환 사례와 장점에 대해 현황 리뷰, 빔 설계, 워크플로우, 그리고 빔 장점을 주제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목빔 그 필요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2년의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난 12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는 올해 디지털 뉴딜 2.0 추진과 관련하여 약 33조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디지털 트윈과 핵심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한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은 디지털 건설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며 올해는 건설산업 내 디지털 전환 이슈가 크게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5 전면빔 설계 도입과 일치하는 부분이며 이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는 법안입니다.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건설 현장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건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은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조사하고 대책만을 수립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전반적인 건설 정책은 안전보다는 성장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죽음을 막기 위해 이 법률이 막 시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 중대재해법에 대비하여 규제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건설 참여자의 안전의식 혁신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시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디지털 현장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현장 구축은 요즘 말하는 메타버스와도 유관하며 빔의 확장을 통해 디지털 현장을 구축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두 가지에 빔이라는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빔을 통한 디지털 전환 및 안전관리가 곧 건설산업 변화의 큰 축이 될 것이다 라고요. 2022년에는 공공건설 분야의 빔 적용이 더욱 폭넓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건설산업 빔 기본 지침과 2030 건축빔 활성화 로드맵 이후 작년부터 고속도로와 국가철도 사업에 전면빔 적용 등 빔 도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뒤에서 설명할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빔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에서는 수년간 정책 및 계획을 작성하고 배포했습니다. 이 중에서 빔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향후 10년간 추진 계획, 빔을 통한 세움타워 고도화로 지능형 인허가 서비스, 인프라 빔 활성화 및 플랫폼 개발, 스마트 건설 구현을 위한 빔 핵심 기술 적용, SOC 공사의 20%의 빔 적용, 빔 발주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 관련 주무기관인 국토부, 기재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화에는 항상 빔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주무기관의 산하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조달청, 한국수정공사 등에서는 정부의 SOC 사업 발주를 진행하며 빔을 적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토목 사업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SOC 사업, 즉 사회 간접자본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발주청의 빔 정책과 SOC 디지털화는 토목빔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전면빔 설계와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 건축 및 철도 로드맵을, 조달청에서는 설계 공모 및 턴키 공사의 빔 의무 적용이 그 예시입니다. 아직은 CMR, 턴키 프로젝트, 설계 공모 등에 빔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점점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목사업의 주무기관과 발주청에서 말하는 빔 정책, 가이던스는 무엇일까요? 토목사업 빔 정책으로는 최상위 지침인 국토부의 건설산업 빔 기본 지침과 발주처별 적용 지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20년 12월 건설산업 빔 기본 지침을 발표하고 예정대로라면 22년 1월 레벨 1-2에 해당하는 건설산업 빔 시행 지침을 공표했어야 하나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레벨 2-1과 2-2에 해당하는 발주처별 적용 지침과 실무 요령의 공개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 빔 관련 지침에 대해 대략적인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빔 기본 지침. 이 기본 지침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국토부의 건설산업 빔 기본 지침은 건설산업에서 빔 업무를 건설 공종처럼 표준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빔과 관련하여 발주처별로 개별 지침을 만들어서 프로젝트에 부분적으로 적용을 해왔지만 최상위권에 위치할 통합 표준안이 없었고 그래서 이 건설산업 빔 기본 지침으로 원칙, 절차, 표준, 협업 체계를 제시하여 빔 운용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빔 운용 기준이라 함은 빔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안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발주, 조달,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프로젝트 전 생애주기 단계에 전면 빔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현재는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 통합형 사업인 턴키에 우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빔 적용 절차 및 기준도 있습니다. 지금 이 표는 빔 적용 표준으로 빔 분류 체계, 모델 상세 수준, 도면, 수량 산출, 시공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빔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건설산업 단계별 빔 모델 표준입니다. 다음으로 발주처별 빔 지침으로 앞서 말한 건설산업 빔 기본 지침 및 시행 지침의 하위로 레벨 2-1 발주처별 적용 지침입니다. 현재 발주처별로 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이 있으나 앞서 말한 대로 상위 지침인 시행 지침의 공개 지연으로 인해 정확한 최종 지침 공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토목 사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발주처별로 빔 적용을 위한 지침을 타임라인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14년부터 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왔으며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2015년 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2018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빔 설계를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도로 프로젝트에 약 50%의 빔을 적용하였고 빔 설계 의무화를 추진하며 현재 빔을 포함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빔을 PQ에 반영하여 빔 설계 역량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빔 전문 인력 및 수행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입니다. 2015년부터 빔 기반 철도 인프라 관리 표준 기술 개발이라는 R&D 과제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철도 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빔 기반 통합 운영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이라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철도빔 2030 로드맵과 철도 인프라 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이 로드맵에는 전환빔부터 지능형 빔까지 빔을 확장하여 다양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철도 건설 사업에 빔을 전면 도입하기로 선언하였고, 현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 신규 사업에 대한 전면빔 적용 공표 이후 고속도로 설계와 철도 설계, 시공사업 발주 시 빔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2022년 예산을 6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교통기반 시설과 SOC 유지 보수 등에 약 22조 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중 도로철도 분야에 약 16조 5천억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것으로 예산 증액에 따라 토목사업의 발주와 함께 빔 발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1년 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2012년 공동주택 빔 발주를 진행했습니다. 건축 위주의 빔을 우선 적용하였고 2017년 단지 11빔 도입에 착수하여 이듬해 2018년 LH 11빔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범 설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신도시, 혁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에 빔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년까지 설계, 2025년까지 시공, 2026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빔 의무화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작년 2021년에는 전체 설계 공모건 중 25%의 설계 공모에 빔 의무화를 적용하였다면 2022년에는 기준을 2배로 상향하여 약 50%의 설계 공모를 빔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정공사의 경우 2013년부터 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고 2017년 이후부터 전사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타 발주처와 유사하게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2016년 시설사업 빔 적용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시설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빔 발주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200억 원 이상 프로젝트의 빔 적용, 2021년에는 100억 원 이상 프로젝트의 빔 적용을 진행해 왔으며, 조달청의 경우 맞춤형 사업 기준으로 300억 이상의 프로젝트에는 전 공종 빔 적용을, 200억 이상의 프로젝트에는 건축, 구조만 빔 적용을, 100억 이상의 프로젝트에는 계획 설계만 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항 사업에는 오픈빔 기반 시설정보 통합관리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고, 항만 사업에서는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활용할 항만빔 통합 플랫폼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공공발주에, 토목사업 발주에, SOC 디지털 위에 실제로 어떻게 발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표는 2021년 12월까지 발주차별 빔 발주 현황을 오토데스크사의 빔 리포트와 저희 KCIM 빔팀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추가 기술 접목 또는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범 사업 또한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38건이 집계가 되었는데, 이는 지방도로 및 국도를 제외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프로젝트만 해당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부터 대구 순환 509 설계의 시범사업으로 빔을 접목시켰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120건으로 2009년부터 부분적으로 한해 빔을 접목시켰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도부터 발주하는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에 빔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서도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철도 분야에 빔을 가장 먼저 접목시키려고 하였고, 현재는 확장을 하여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0건으로 공공주택 및 택지 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부터 설계에 부분적으로 빔을 시범사업에 접목시켰습니다. 2020년부터 프로젝트에 빔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하천 및 댐, 그리고 수처리 플랜트 사업에 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국토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2022년 R&D 사업 추진 방안으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SOC 전 세계 주기에 대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을 목표로 빔 기반 인프라 설계 프로세스, 디지털 협업체계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프라빔 전면 설계의 효과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발주, 설계 단계에 디지털 협업 플랫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담고 있습니다. 설계 분야에서는 빔 설계 협업 플랫폼, 빔 기반 발주, XR 기반 디지털 협업 지원 등으로 빔 기반 인프라 설계 프로세스, 디지털 협업 체계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빔 기반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디지털 정보, 구축 자동화를 통해 기반 시설 첨단 관리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발주처별로 인프라 사업에 빔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이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건설 산업의 주요 이슈, 빔 정책 및 발주 현황을 보면 공공발주에 빔은 필수로 적용해야 하며 사업 수행에 있어서 빔 의무화를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SOC, 즉 토목사업은 공공발주로 진행이 되고 이 공공발주의 빔 의무화를 시행하니 토목빔은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발주처부터 설계사, 시공사, 협력사까지 빔 설계를 알아야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의 빔 이찰서 및 시범사업안을 보면 이러한 빔을 활용하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 전 과정에 대해 빔 전면 설계로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 적용되기보다는 설계 물량 산출, 시공 간섭 등 특정 분야에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2030년까지 지형 지반 모델링 자동화, 빔 적용 표준 구축, 빔 설계 자동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빔 효과로 설계 변경 횟수 및 재작업 비용 절감 등 최종적으로 시공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빔 모델의 일정, 공사비를 입력해 공정관리하는 단계를 넘어서 기성 파악, 계약 서류 제출 등까지 연계하는 단계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향후 빔 모델을 통해 리스크 관리, 공사 참여자 협업 플랫폼 구축, 데이터 통합 및 체계화, 시설물 품질 향상 및 운영 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세션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토목사업 관련 발주처들은 토목공사 특성에 맞는 빔 활용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빔 기반 설계 자동화를 통해 디지털 건설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빔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이고 기존 2D 설계에서 3D 빔 설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가로 국토교통부의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 증가였고 SOC 분야가 4%가량 증가하였습니다. SOC 분야는 도로, 철도, 물류 등에서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 및 첨단화, 안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질적 성장 부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흐름을 타서 토목사업에 빔을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빔을 확장하여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의 종류와 활용 예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있지만 빔과 함께 또는 빔을 확장하려 활용할 수 있는 것들만 추려봤습니다. 드론, 3D 스캐닝, XR, 디지털 트윈, IoT, 디지털 맵 등 다양한 기술들이 건설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빔과 함께 디지털 맵, IoT, 디지털 트윈과 모바일 워크플로우 확장으로 앞서 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디지털 현장을 구축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이만수 매니저가 토목 분야의 빔 효과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토목빔 전환의 사례 및 장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KCIM 인프라 분야 스페셜 엔지니어 이만수 매니저입니다. 앞서 발표한 안전력 팀장에 이어서 토목 BIM 전환 사례 및 장점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설계 변경 시 기존 설계 도면을 재사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때때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잦은 야근과 시간이 추가로 들기도 했고, 기존 설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과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직원들의 연차, 경력, 부서별 차이가 있는 정보력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 전문 분야 이외에는 정보력의 부족으로 인한 정보의 비례팅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에 빔 의무화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 부문에서 기존 2D 도면을 기반으로 진행하면
각 공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작업되지 않아 선 작업 후 정보를 전달받아 변경 작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필요 이상의 정보들이 전달되어 검토하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곤란한 사항을 많이 접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데이터에 대한 사전에 간섭 검토를 체크할 때 어려움과 휴먼 에러가 발생하고 이슈나 리스크 발생 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현장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아주 높았고 시설물 관리 계획 및 점검 진단 결과 등 관리 보존이 미흡하고 불투명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BIM을 통한 3D 설계는 모델 기반의 설계 시스템으로 모두 독립적인 변수들은 파라메트릭 기법으로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잦은 설계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만큼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구조물의 특성이나 정보를 입력하여 어떤 부서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 정보의 균등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계된 3D 모델은 예상하지 못했던 휴먼 에러나 공정별 간섭 검토와 같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BIM의 확장은 디지털 현장을 구축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BIM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4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프로세스는 크게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각화 및 공정관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본 계획 단계에서 초기 개념 설계나 기존 현황을 획득 및 계획 분석까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계획을 개념화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검토 단계를 걸쳐 분야별 설계가 최적화된 3D 모델로부터 2D 도면화까지 실시하고 작성된 데이터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각화, 공정 단계에서 간섭 검토 및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는 단계로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설계사나 엔지니어는 시각화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할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전에 계획을 잡을 수 있으며 도로, 철도부와 같은 부서에서는 기존 2D 설계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토목 설계 전문 툴을 이용하여 도로, 철도, 단지 지형을 설계하고 구조부에서는 레빗과 같은 툴을 이용하여 구조물 설계를 실시하여 토목 구조물 간 각각의 객체의 요소를 표준화시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공사와 엔지니어는 3D 모델을 작성함으로써 감속 검토나 사전 위험 요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드린 4가지 BIM 주요 프로세스의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인프라웍스를 이용하여 현황 데이터로 이용해 해외에 있거나 측량이 바로 실시하기 어려운 장소여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기존 현황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장 측량 대안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초기의 개념 설계와 주변 현황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작성하여 미리 계획하고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효과적인 시각화를 통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본 계획에 관련된 예시입니다. 인프라웍스를 통해 객체마다 각각의 행정구역 현황 표시를 입력할 수 있고 기본적인 ID 정보 이외에 건물의 명칭, 토지 코드, 용적률, 건폐율, 구조, 준공 용도, 높이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 요소로 표현하여 각각의 객체마다 현황에 대한 안전관리나 분석을 통해 정보를 얻고 프로젝트 초기 주변 현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현황 데이터 위에 필요한 프로젝트 개념 설계를 간단한 작업만으로 설계를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선 작성을 통해 구조물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할 시 객체를 선택하여 원화를 치수 입력만으로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작성된 개념 설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한 수정만으로 대안을 작성하여 비교 검토까지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입니다. 먼저 도로부와 철도부 등에서 활용이 되는 토목 설계 전문 툴을 활용하여 설계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형의 토공량, 코리도 모델링 등이 생성이 가능하며 설계 변경 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도로의 선형 정보, 지형 정보, 상하수도의 오후수 광거 등 여러 설계 요소들이 연결됨으로써 어느 하나 변수값이 변경한다 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레빗을 이용하여 토목 구조물 각각의 객체 요소를 제작하고 관리하며 각각의 요소에 요구되는 객체별 정보를 입력하고 파라메트릭 구성을 통한 표준화된 설계 과정을 통해 생성된 모든 도면의 시트, 2D 및 3D 뷰, 일람표는 모두 동일한 가상 구조물 모델에 대한 정보의 표현이며 이렇게 작성된 모델 객체는 BIM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철근 배근부터 해서 콘크리트 물량, 도면 산출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설계 부분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 지형과 계획 지형 등 지형 간의 토량 대시보드를 통하여 계략적인 토공량에 대해 쉽고 빠르게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형을 선택하고 실행하면 간단한 표를 통하여 토량의 절성 토량에 대해 비율과 함께 알 수 있으며 분석한 데이터는 바로 리포트를 뽑아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형 위에 단면 검토선을 작성하여 토공량에 대해 횡단면도를 작성하면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십, 수백 개의 횡단면이 변했다고 해서 입적 수량을 일일이 캐드상에서 다시 찍어서 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목 전문 설계 툴을 활용하여 작업이 완료된 구조물에서 선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선형의 변경과 계획고 변경으로 종 횡단면도가 변경이 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PI점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선형을 변경하거나 선형을 선택하여 나타나는 포인트를 배경이 될 선형의 대로 추가해주면 선형이 변경되고 제작성을 통해 업데이트를 실시하게 되면 지형과 종 횡단면도 업데이트가 되어 기존 도면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설계 변경 시 시각적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여 재검토를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조물을 작성할 때 객체별 각각 속성 정보를 설계 데이터 정보에 넣어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평균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물의 객체를 생성할 때 각각의 객체마다 다른 정보값을 입력하여 서로 다른 객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객체 요소나 이름까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작성된 정보는 일람표 작성 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객체들은 각각의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객체별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고 관리함으로써 설계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상 모델의 생산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고 도서의 정확성과 시공 오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및 공정관리 단계에서 나빅스웍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부서나 업체별로 작성된 모델에 대한 간섭이나 설계 정보를 검토할 수 있고 자유로운 뷰 포인트 작성을 통해 렌더링이나 시뮬레이션 제작을 하여 시공 전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비, 자재 등 간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구조물의 이해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각화 및 공정 관리에 대한 예시입니다. 나빅스웍스를 통해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3D 모델을 통합하여 설계 데이터로 검토할 수 있으며 통합된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리뷰하고 자유로운 뷰 포인트 저장을 통해
모델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된 객체 간 감속 검토를 통해 사전에 발견된 필요한 수정 부분이나 재시공하는 경우를 점검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정을 시뮬레이션화하여 구조물의 시공 작업 순서에 대한 사전 검토, 공사 계획 수립 및 현장 인력과 의사소통 방법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빔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2D에서 쉽게 수행할 수 없었던 간섭 검토나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섹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설계 부분에서는 설계 변경에 따른 휴먼 에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을 BIM을 통해 휴먼 에러를 줄이고 설계 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정보의 균등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시공 부분에서는 이슈와 리스크의 발생을 사전에 간섭 검토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감지하여 사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나 민원 발생 이슈를 적용된 정보나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여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3D 설계는 이미 사용 중인 2D 설계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D 스케치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생성하려는 3D 모델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다음 이 스케치를 쭉 당기고 돌리고 경로에 따라 드래그하거나 투입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3D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BIM 프로세스는 현재 설계 프로세스에서 발전할 수 있고, 표현의 방법의 범위를 넓혀주며 설계 품질의 향상, 시공 오류 최소화, 시공성 향상, 유지 관리를 위한 정보 관리 목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데이터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검토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BIM을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